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그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 제1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2강의 주된 오늘의 내용은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안 첫 번째 해서 신삼균주의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이 중에서 균학정책, 교육기회의 균등화 방안을 오늘 주된 강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균학정책, 교육기회 균등화 방안은 저희 제가 쓴 책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교조 방향 제4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안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소환 선생님은 그 삼균 제도를 주장하셨죠. 삼균 제도를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반영한 균학, 균권, 균부를 통해서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주의를 저는 그 신삼균제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그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해서 세계 초인류 강대 국가와 그 민족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개혁과 그 다음에 경제 전략 및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그 2022년은 광복된 지 7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분단된 지 77주년이 되기도 하는 해이기도 하죠. 21세기에 들어선지 벌써 이제 22년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날 입장에서 평가할 때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소환 선생의 삼균 제도는 아직도 우리가 그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조소환 선생의 삼균 제도를 갖다가 그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조소환 선생님은 1941년 11월 28일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제정될 때, 이때 조소환 선생님 주장하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삼균제도의 실현이죠. 즉 삼균제도를 실현해서 사회 각층의 지력, 다시 말해서 교육이죠. 그 다음에 권력, 정치력이죠. 그 다음에 부력, 경제력이죠. 이러한 그 지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력이라든가 부력을 갖다가 고르게 하는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앞에 여러 번 주장했던 삼균제도죠. 물론 이제 오늘날 사회 정치적, 경제적, 교육 및 문화적 여건이 77여 년 전과 비해서 크게 상황이 다르고요. 또 조선 선생님이 77년 전에 주장했던 그런 삼균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발전 상황이 상당히 77년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선 선생님이 초기에 주장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그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도 조선 선생님이 그 삼균 제도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갖다가 그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균학정책, 균권정책, 균부정책,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 현대 시각에 맞게 충분하게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사회나 국가의 어떤 발전, 또 민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삼균주의 정책 또는 삼균주의는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 위한 그러한 좋은 실천 방안이 되기도 하고, 보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 또는 구체적인 문제로는 앞으로 조만간 있을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국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조선 선생님의 삼균 제도는 아주 우리가 통일된 국가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논의의 효율성을 12강의 논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소환 선생님이 제창했던 삼균제도 또 삼균주의를 염두에 두되 논의의 분량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 순서를 균학정책, 다시 말해서 지력의 균등화인 균학정책을 먼저 12장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정치 권력의 균등화에서 균권정책을 다루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부력과 경제력의 균등화인 균보정책을 갖다가 순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장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균학정책을 보는데, 조선 선생님은 이미 뭘 주장하셨냐면은 균학과 관련해서 교육계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명시를 했죠. 조선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명시한 삼균제도 중에는 균학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회 각층의 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존 유지함이니 라고 하셨으며, 공비교육, 다시 말해 공교육 비용을 갖다가 교육의 비용을 우리가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학권을 균하게 하며 라고 명시해서 무상교육을 이미 77여 년 전에 주장하셨죠. 선견 지명이 매우 탁월한 주장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런 균학 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기회를 균등화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교육비보다는 균등화 관점에서 우리가 조선 선생님의 균학정책을 또는 균학제도를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개혁 방안은 크게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화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의 균등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오늘 12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삼균제도에서 균학정책은 교육기회의 균등화 방안인데, 교육기회의 균등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제도의 개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공적인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가 균등화가 이루어졌다고, 또는 최소한의 교육기회 균등화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선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균학정책의 상당한 부분이 이미 달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 입학 제도가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 환경은 학벌 위주의 사회적 환경과 대학 입시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학벌 위주 사회 구조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약 80여%에 가까운 학생들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졸업 후에 에,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즉 대학을 나오고 이왕이면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졸업 후에 월급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수월하고 경제적 부를 누리기 쉽고, 또 또한 그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 소위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대학 교육을 받으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설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과외를 받으면서 돈과 학생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환경은 학벌 위주의 사회적 환경과 대학 입시 제도의 어떤 결함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 학벌 위주 사회 구조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골이나 지방대학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대학 또는 대도시에 있는 좋은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고,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특히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처럼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나와야만 인류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많은 대학 입시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어떤 제도는 양질의 좋은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울이나 대도시의 소위 인류고등학교를 나와야만 인류대학에 들어가기가 수월하고, 또 그러한 어떤 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어떠한 그 입시제도에 또는 획기적인 그 대학 입시제도에 변화가 없이는 교육 기회를 갖다가 균등하게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학생들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은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죠. 즉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소위 인류대학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의 50%는 지금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현행 입시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입학 정원의 50%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최소한 2, 3년 이상의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한 경력자들끼리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전국 대학의 50%는 지금과 같은 입시 방법으로 선발하고 바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는 방법으로 선발하고, 입학 정원의 50%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최소한 2, 3년 이상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경쟁자들끼리 뽑아서 대학에 입학을 허용하자는 것이죠. 그때 실제로 그 직장 생활을 한 경력자인지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뭐 근로소득세 그 납부 실적이라든가 직장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 등 실제 이러한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안 가고 2, 3년 이상 직장 생활한 경력자가 있으면 그들끼리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뭐 어느 대학이든지 서울대학이든 연대고대건 각 대학에 어느 대학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즉 현행 각 대학의 입학 정원의 10%씩을 매년 증가시켜서 입학 정원의 최대 50%까지를 최소 2, 3년 이상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한 경력자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3년을 둔다고 하면은 2023년부터 2024, 2025년이 되겠죠. 유예기간 3년을 고려한다면 2026년 이후부터는 각 대학의 입학 정원의 10%씩을 2, 3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끼리만의 입학시험 경쟁을 통해서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끼리 시험을 보되 필수 과목으로는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어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예체능, 실기 포함해서 예체능 분야 등 각 분야에서 또는 그 한 분야에서 분야에서 하나 내지 세 개 과목, 세 과목 이내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방안입니다. 물론 이때 어떤 과목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또 어떤 과목을 몇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야별로 또는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학을 바로 가지 않아도, 즉 고등학생들이 졸업해 바로 대학을 안 가고 2, 3년 이상 사회 각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최소한 2, 3년 동안 직업 활동으로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재발견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 후에 본인의 재능과 적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청소년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 후에 더 많은 이론적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이와 상관없이 일생 중에 언제든지 직장 경력자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지금처럼 바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은 대학을 영원히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제도적 장치를 갖다가 바꿔준다고 하면은 그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바로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제도적 장치의 필요하다. 근데 이처럼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제도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청년의 실업 문제도 크게 줄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2, 3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그들끼리만의 경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실행될 경우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임금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낮은 임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주는 그런 어떤 그 편법들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그 낮은 임금으로 청년들의 노동을 갖다가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 낮은 최저임금 이하로는 노동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한 대학에는 엄중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치가 마련해진다고 하면은
고등학교를 바로 안 가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바로 안 가고 뭐 직장 생활하다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고 또 그것이 그 수월하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졸업해 바로 대학을 갈 필요가 없겠죠. 즉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은 물론이고 실업계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뭐 예체능 고등학교 등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또는 뭐 검정고시를 통과한 그 자격자든지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최소 2, 3년 이상 하는 동안에 대학을 안 나와도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또 대학을 안 나와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뭐 굳이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그 대학에 가게 됐을 때 본인들로서는 대학을 안 나오면은 많은 그 취업에도 불이익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아도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그 낭비, 즉 경제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떠한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갖다가 대학에서 보냄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바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본인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대학을 안 나와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또 그 이상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직장 생활하다 이제 여유도 생기고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는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대학을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본인들이 그 쉽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허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더 바람직한 그러한 교육기회의 균등화가 될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을 안 가고 농수산물을 재배하거나 수산물을 잡아서 생계를 풍족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대학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또한 간단한 자동차 정비라든가 전자제품 또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수리 업무, 건축과 관련된 목공일, 배관공, 그다음에 벽지 바르기, 페인트 칠하기 등 이런 기술적인 일들이 꼭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나와야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맛있는 빵을 만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구두나 옷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또 여러 분야에서의 여러 서비스들이 꼭 대학의 전문적인 지식 또 대학을 나와야만 대학 교육을 받아야만 될 일은 아니란 얘기죠. 대학 교육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2, 3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앞으로 그 대학에서 더 많은 전문 지식을 배울 필요를 느꼈을 때 그들끼리만의 경쟁으로 흔히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소위 인류대학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일생 중 나이에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확대해주는 그런 대학 입시제에 대해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학 입시 경쟁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정규 교육 이외에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느라고 돈과 젊음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수년 동안 10여 년 넘게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즉 다시 말해서 대학을 나와야지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청년들한테 넣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교육기회 균등화를 이루기도 어렵고 또 청년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한테 실망감을 많이 주고 낙담해서 삶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 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50%는 바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게끔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대학 입학 정원의 50%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 3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끼리 그들끼리만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대학이든지 원하는 시기에 어느 대학이든지 보다 쉽게 입학을 해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입학 정원의 10%를 매년 10%씩을 증가시켜서 최대 50%를 입학 정원 50%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2, 3년 이상 직장 생활한 사람끼리 경쟁시켜서 입학을 허용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굳이 바로 대학을 안 가도 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굳이 뭐 대학 교육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쓴다고 한다면은 많은 그런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직장 생활을 하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해서 대학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언제든지 쉽게 취업자들끼리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끼리 경쟁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넓혀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교육 기회를 갖다가 균등화시키면서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2, 3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들끼리만의 경쟁으로 대학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 이러한 제도 실행이 필요한데 이때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임금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해서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하는 자에게는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선 선생의 그 균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비 부담의 균등화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그 교육비의 균등화는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선생님이 77년 전에 말씀했던 균학, 다시 말해서 교육비의 균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고등학교까지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죠.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대학 교육까지 학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부담의 균등화가 요구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조사한 선생님이 그 77년 전에 주장했던 균학전 정책, 교육의 어떤 균등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의 균등화 방안도 우리가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 부담의 균등화를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공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회 3균제도의 균학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올렸죠. 그러나 실제로 교육비의 그 상당한 부분인 그 사교육비는 거의 전적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짐을 지고 있죠. 특히 한 학기에 그 수백만 원씩 하는 값비싼 대학생의 등록금은 주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또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둔 부모나 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비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들은 빚을 내지 않고는 그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교육에는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교육에서 그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의 교육비의 그 상당한 부분은 특히 이제 사교육비 같은 것은 거의 전적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 해 수백만 원씩 하는 한 학기에 수백만 원씩 하는 그 값비싼 등록금은 주로 이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자녀들을 대학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그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대학생 등록금 마련하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또 대학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누가 더 좋은 이익을 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서 빚을 내어서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노인들이 노후를 좀 어렵게 보내는데, 이러한 어떤 노인들의 그 빈곤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요. 또한 그 부모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대학생들은 학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에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버느라고 공부할 귀중한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독자적으로 본인이 이제 학비를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고,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노동의 소중함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또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기간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대학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대학생들 중에는 학자금 대출로 이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가 있는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취업과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있다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둔 부모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고 빚을 내서 자녀들을 대학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비싼 등록금을 내서 공부를 잘 마치고 능력을 키웠다면은 그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싼 등록금을 내서도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한 학생들이 1차적으로 이득을 보겠죠.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빚을 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졸업한 당사자나 그 부모들보다는 대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대학생을 둔 부모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고 빚을 내서 자녀들을 대학 공부를 시켜놓으면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뭐 본인이 취업을 했을 때 1차적인 그 이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경제력이 약한 중산층 이하의 가정들이 빚을 내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그 부담이고요. 학생들이 그 젊음을 불살라서 지적 능력을 키워놓으면 그 과실은 경제력이 큰 기업들이, 그리고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우리가 새로 신입사원으로 뽑았을 때는 분명한 것은 기업에서는 그 새로 뽑은 대학생이 그 대학생 직원으로 뽑았을 때 그 기업의 이윤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죠. 그것은 뭐 기업을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고 기업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없죠. 뭐 당연히 그 노동을 갖다가 대학생들의 노동력을 사서 어떤 그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에 운영하는데 투입을 한다 했을 때 그 새로 뽑은 그 직원이 기업에 더 많은 기여를 해서 그 이윤을 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기업에 기여한 이내에서 이윤을 발생시킨 이내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부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모들이 빚을 내서 대학 교육을 시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대학에서 열심히 열정을 바치면서 공부해서 능력을 키워놨는데 그렇게 취업했을 때 과연 그 기업에서 그 젊은 대학 졸업생들한테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공교육비는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더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교육세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뽑아서 노동력으로 사용했을 때 그만큼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 기업에 이윤을 발생시키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발생된 이윤의 일부를 갖다가 그 직원들의 인건비로, 월급으로 줄 거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또 기업에 이윤이 된다 하면은 결국은 기업에서 그 이윤을 많이 내는 사람, 그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공교육비는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이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하는 것이 공평하고 교육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대학 등 그 고등교육을 잘 받아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쌓았다면은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는 사회의 그 공동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부와 경제력이 많은 계층에서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세금으로 공교육비 모두를 국가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에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뭐 지금은 무상급식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고 있었지만 한때는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주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교육 부문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물론 이제 학생 당사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직접 그 공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처럼, 무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당사자 중학교, 고등학생 본인이 스스로 또는 그 부모가 직접 공교육비를 갖다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상교육,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본다면은 사실 무상이라고 하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경제활동에는 비용이 따르고 또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도 일종의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죠. 교육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데 단지 그 비용 부담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무상교육도 급식에서 무상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부모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이용해서 자녀들한테 점심을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또 공교육비를 우리가 정부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부모들이 이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의 일부를 자녀들의 그 교육비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은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 이미 부모들은 다양한 형태로서 급식비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 그 무상급식,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또는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직접 급식 비용이나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은 사실은 부모들이 여러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미 각종 형태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육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유능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단지 돈이 없어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잠재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커다란 사회적인 손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육비에서 특히 이제 그 공교육비에 있어서는 국가가 또는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좋은 교육은 각 개인의 어떤 재능과 자질의 향상으로 교육을 받는 당사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은 공공재, 퍼블릭 굿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및 중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을 포함한 모든 그 교육은
공교육,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는 당사자와 그 가족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땅하다. 현재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비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막대한 비용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국가 부담을 전면적으로 바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가 없다면 국가의 그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며 대학 등록금도 연차적으로 국가 부담률을 높여서 전국적으로는 대학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각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땀과 노력, 열정만으로도 충분하다. 학생들의 노력은 미래 사회가 각 분야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인 공교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모든 국민이 공교육비를 나누어서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모든 공교육비의 국가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남북 간에 통일된 이후에도 그 필요성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은 그 1인당 국민소득이 그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50배 이상이 된다고 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의 경우는 남한에 비해서 50분의 1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비를 개인 부담, 다시 말해서 그 부모들이 부담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북한 지역에 있는 통일 후에 그 북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북한 지역에 있는 부모들한테 부담시킬 수가 현실적으로 없겠죠. 그렇죠? 경제력이 5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그 동질화되거나 또는 북한 지역의 지역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특히 그 교육 부분에서도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균등화시키는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통일 이후에도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 지역의 자녀들에게도 교육비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그 부모들한테도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그 노동력의 생산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 북한 지역의 경제력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또 북한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됐어도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그 교육비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통일된 국가에서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커다란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그 모든 그 교육비는 공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각자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땀과 노력과 열정만으로도 충분하고
학생들의 노력은 미래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교육비는 초등학교부터 뭐 유치원부터 또 대학까지 국가 부담이라는 게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자녀가 있건 없건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생들의 부모에게 개별적인 공교육비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교육비를 나누어 함께 부담하는 것이 홍익인간 정신에도 부합하고, 또 조선 선생님이 말했던 균학,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21세기 정보화 세계와 그 다음에 지식사회에서 선진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의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돈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의 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더 많은 투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현재의 조세 체계나 정보 지출 체계로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국민들에게 세금 증가를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까지 그 학비를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좀 부담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대학생까지 공교육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그 당위성을 국민들을 갖다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을 학비 부담을 줄여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더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설령 대학생을 두지 않는 그러한 어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학비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과 능력을 쌓아서 그것이 결국은 당사자 본인한테도 유익하고 좋지만은 그것이 큰 틀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발전에,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비의 부담은 개인의 부담으로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학생의 자녀를 두건 안 두건 간에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세금을 내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갖게끔 정부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본인이 자녀가 됐건 또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잘 시키게 된다면 그 교육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나 사회 발전에 또 장기적인 우리 민족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국민들이 함께 부담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하더라도 그 재원이 자녀 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생교육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적 투자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면 결국 그 결실은 추가적 세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걷어서 공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교육 비용을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고, 이것은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조서환 선생님의 균학 정책, 삼균조대에서 균학 정책과 일치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아부터 대학 졸업까지 공교육비를 국가가 지불하되
그 비용 부담은 자녀가 있건 없건 세금 부담을 통해서 경제력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부담한다면은 이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다음에 다룰 경제력의 균등화, 균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 방안이기도 하고 홍익인간 사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홍익인간 사상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균하게 의의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3강에서는 신삼균주의 중 균권정책, 즉 정치 권력의 균등화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